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산금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도 두 분 같이 보셨지만 이 북한 원전 관련 문건 이게 정치권에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요. 주말 내내 뜨거웠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색깔론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적행위다. 너무나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 괴리감, 간극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근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원전을 짓는 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전을 지으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NPT 복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도 갖고 원전 갖고 둘 다 가질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상임이사국만 핵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면서 원전을 지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NPT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전을 짓는다는 건 핵무기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전을 짓는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지어주겠다라고 되느냐? 절대 안 되죠.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94년, 95년에 이 캐도 지을 때도요. 사실은 비용은 우리나라가 많이 됐지만 의사결정은 우리나라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죠? 유엔이 예. 거의 했죠. 그다음에 IAEA가 끼죠. 사실은 IAEA 끼면 거의 미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원전을 짓는 건 아니면 북한의 핵 어떤 협상이나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나라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아시겠지만 아마 이분이 실무자 같은데 이분이 어떤 문서를 작성한다 해서 이게 바로 청와대하고 연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사회라는 게요. 아마 보고를 하면 10단계도 더 거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장, 차관, 장관 거치죠. 또 청와대 비서관 거치겠죠. 그러니까 한 어떤 실무자가 컴퓨터에서 나온 서류가 바로 어떤 국가의 정책으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제 그렇지 않죠. 물론 저도 이분이 삭제를 한 거는 잘못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대체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아마 감사를 앞두고서 뭔가 지적사항을 받을까 봐 했다는 건데, 오늘 보도에 보면 또 이 문서는 다른데 이 산업부에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서류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문서들도 보면 500여 개 지웠다는데 300여 개는 또 백업 파일이었어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또 북한에 원전 지어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94년, 95년, 한 25년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전혀 없던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그래왔죠. 우리는 핵무기 없을 테니까 뭔가 대가를 줘라. 그중에 원전이든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발전소든 지어달라, 이런 얘기는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 보지, 이거를 몰래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몰래 지어주려고 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 관광도 안 되고 어찌 보면 무슨 방역한다고 물자 공급원도 안 되는데 원전 지어준다는 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씀 중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북한에 대해서 에너지 지원,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발전소 건설해 준다는 얘기는 사실 최근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YS 정부 때부터 꾸준히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이것을 색깔론 이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련 북한과의 협력 관계, 경제 협력이라든지 원전 건설 이런 문제들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죠. 근데 이제 상황과 전제 조건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것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라는 건 분명히 나왔고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지금 원전 관련해서 더 큰 이슈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놀라시는 거죠. 굉장히 크게 놀라고 야권에서 이렇게 격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원전 정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정지죠. 월성 1호기도 정지시킨다는 건데 이걸 둘러싼 지금 정황상의 문제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비밀리에 추진한 건 맞구나라는 거에 국민들께 설득력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기사에도 나왔지만요. 감사원에서 지금 원전 정지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를 하고 지금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죠. 그 단계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불법성이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로까지 넘어간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중국의 동해안 쪽에 있는 원전까지도 걱정을 해서 한국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들을 무리하게 지금 정지시키고 있어요. 친환경이다,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지시킨다라는 이유로 정지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에게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 그 계획을
어쨌든 뭐 실제적으로 그의 실현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다 구체적인 안을까지 지금 실행 방안까지 나온 문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키기 위해서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보고까지 있고요. 검찰에서도 이미 그거는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다면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가 뽀요이스라는 왜 그냥 북한이라고 하면 되지 왜 그걸 그치 암호화스럽게 뽀요이스라는 말 북원추 파일이라는 걸로 통해서 거기다가 넣은 파일을 갖다가 저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감사를 앞두고 왜 삭제를 했는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구차한 변명인 게요. 한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의 변명입니다.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지금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없애자,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는 상황에서 일개 부처의 공무원이 시간을 할애해서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들 굉장히 과로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 공무원이 시간을 할애해서 굳이 그 폴더 안에 그 많은 문서들로 인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현 방안까지 그걸 마련하고 또 갑자기 감사원 감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몰래 밤에 가서 그걸 또 지우거나 아니면 문서의 내용을 다 지우고 니은, 이응, 리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문서 내용을 바꿔서 저장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2년만 더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산자부 과장에게 그 백운기 전 장관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너 죽을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만 들어도 이건 누군가의 지시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그 발언이 나왔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럴 때 역정을 내실 게 아니라 솔직하게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누가 지시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차원이 저는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래야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야당이 너무 공세한다, 뭐 북풍 공작을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여당이 앞장서서 먼저 밝히면 깨끗하게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점이 지금 말씀 중에서 좀 떠오르는데 첫 번째로 대통령이 지시를 한다고 해도 국제사회 질서랑 이 핵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의 의지대로 대통령의 의지대로 북한의 원전을 지어줄 수 없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누가 이런 것들을 추진했는지를 찾아내라, 색출해라 이런 지시가 나온다면 사실 그것이 어떤 정치 공방을 이어가자라는 야권의 어떤 공세에 또 부합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일단 국제사회에 사실 제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나라만의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둘만의 협의로 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파일을 만들었고 뭐 USB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긴 USB에는 뭐 원전에 이응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사실 지금 공개한다고 해도 그게 USB에 들어있던 파일 그대로인지는 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여당 쪽에서 이런 약속은 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같이 평화를 위해서 내지는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원을 도와주는 걸 한다면 우리가 이걸 국제사회에서 이 제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도 미국 정상회담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차원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설득 작업을 갖다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도 뭔가 국제 감각이 있다면 이것이 현실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오히려 북한 쪽에서 회의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북한의 문제로 두고요. 이거는 청와대와 여당이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누가 지시했냐를 밝히는 게 전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끔 야당 정치인들 중에 우리도 핵무장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있었죠. 늘 있었죠. 그런 분을 얘기하죠. 과연 우리나라가 한 달만 석유 끊고 수출 만약에 금지하면 먹고 살 게 있겠느냐.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어찌 보면 거의 자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그게 안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핵 주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핵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에서 원전 만들 때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UAE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전에. 핵무기 어떤 물질 하나 개발될 때 바로 IAEA에서 사찰 들어옵니다. 어찌 보면 핵무기라든지 원전 개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찌 보면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그냥 UAE에 몰래 예를 들어서 USB에 원전 건설해준다고 건네주면 원전이 건설됩니까? 그 북한이 이걸 모르겠어요. 북한이 사실 어찌 보면 20년, 30년 동안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핵무기를 자기가 포기할 테니까 원전 지어달라. 안 된 거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되지도 않는 얘기다. 그런데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이적행이 나오느냐. 저는 선거 때문이라고 봐요. 선거 때마다 항상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저는 아마 지금 NLL 옛날에 포기 발언 계속 나왔죠. 선거 때마다. 발언을 공개해라. 선거 때마다 써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회담록인데 이거를 공개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야당에서는 계속 포기했지 않느냐 얘기 나오고. 어찌 보면 이 선거 때 이 북한, 그다음에 어찌 보면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을 약간 얹혀서 비판하려는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코너에 몰린 건 알겠지만 이건 저는 100% 헛발질이다. 국민들이 예. 아마 제가 보기에 절대로 좋게 안 볼 겁니다. 전 잠깐 한마디만 더 예. 붙이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야당이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이나 청와대가 불편할 수 있겠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당이 이 문건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야당이 삭제된 문건 파일을 갖다 가지고 와서 국민 여러 언론에 알린 게 아니라요. 이미 지금 감사와 그다음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네. 야당도 지금 경로하고 이거 경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야당이 선거에 이용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문건 자체는 이미 존재했었고 지금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야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야당이 이걸 선거에 이용한다가 아니라 여당이 왜 그 당시에 청와대가 왜 그 당시에 이 문건을 만들도록 했는지 아니면 청와대는 몰랐던 건지 예. 그렇다면 산업부 차원에서 누가 이 문건을 만들도록 했는지 그것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선거에 이용될 이유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10초만 얘기할게요. 왜 논란이 커졌냐면 이적행위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재판받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문건 왜 지웠느냐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 안 하는 분이거든요. 첫 반응이 그렇죠. 이적행위라는 이적행위다. 반응이었죠? 이적행위라는 건 뭡니까? 적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몰래 국민들 동의 없이 야당한테 알리지도 않고 네. 북한한테 몰래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 이거잖아요. 이적행위라는 게. 근데 그게 가능하냔 말이죠. 예. 불가능한 얘기를 이적행위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분도 이렇게 접점을 못 찾고 있는데 정치권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글쎄요. 지금 이제 이적행위라는 발언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시는데 이적행위가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됩니다. 저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적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시했는지 정말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산자부 전 장관이 한 건지 아니면 정권 차원의 누군가가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된다. 그것만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 한 것이 사실은 너무 무리하게 나간 발언이다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김종인 위원 지금 세간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방향대로 이 문제가 네. 방향대로 이 문제가 나아간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행위라는 그 발언 자체가 무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는 바로 선을 좀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마 재판 중이었고 그다음에 재판 중에 삭제된 문건이 아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의혹을 밝혀라는 거는 재판 과정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꾸 이적행위를 기정사실화하는데 사실은 남북 간에 대해서 북한을 이롭게 한다, 이적행위다. 간첩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이적행위라는 게 적을 이롭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전쟁 중에는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을 이롭게 했다. 그런데 단순히 이롭게 한 게 아니라 거의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이 공개적으로 하고 전 세계 생중계하는 마당에 몰래 서류를 갖다 주고 그 서류 갖다 줬다가 해서 그게 원전 건설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제가 보기엔 아주 유치한 생각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의혹 제기한다고 국정조사하면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이거를 정치 이번 선거의 소재로 계속 삼으려고 할 것 같은데 크게 나올 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경제는 아주 전문가가 맞는데요. 외교 안보 부분에는 이런 걸 이적행위로 하는 거 보면은 크게 식견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 탄핵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이탄 의원 포함해서 161명의 의원들이 아마 예정 시간 4시였으니까 이제 지금쯤 발의를 했을 텐데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게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이뤄질 텐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표결 처리가 찬성으로 넘어갈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두 분께 차례로 이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민주당의 그 몇몇 의원들이 지금 이제 관련해서 탄핵 소추안 발의한 거와 청와대 대통령의 메시지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또 청와대에서 엇박자를 냈던 적이 있었죠. 추미애 장관 때도 있었고 여러 차례 이제 메시지에서 정부 여당과 청와대 간의 이제 메시지가 확인이 안 되거나 엇박자를 내는 건데 이번에도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오전엔 민생에 집중하자, 가슴이 아프다, 설날에도 가족들끼리 모이지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여당에서는 지금 철지난 판사를 탄핵하겠다. 이제 그 안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게 정말 그렇게 시급하고 절체절명의 문제였다면 작년에 냈었어야죠. 작년 2월 달에 그렇죠. 1심 작년 2월 선고가 달에 했을 났을 때. 그렇죠. 그때 했다면 뭐 국민적인 설득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이후에 사실 최근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법원 선고들이 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선고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이제 뭐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건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최근 또 하나 있었죠. 그 비례대표 의원이었죠. 제가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요. 청와대 비서관 하셨던 분의 예. 이제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쭉 1년에 걸쳐서 민주당 내부에서 법원 판단에 대해서 좀 심기가 불편한 거 아닌가. 네. 그거에 대한 뭐 손보기까지 뭐 경고 주기까지는 아닐지라도 그거에 대한 일정 정도의 메시지를 내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실효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했다면 또 모르지만 지금에 하는 건 실효성이 크지 않고 이제 이 임부장 판사 지금 임기도 오늘 28일 날 끝나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헌법재판소 넘어가도 실제 탄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 실효성이 없는 걸 무슨 의미에서 이걸 갖다 굳이 이슈화 시키는지 오히려 여당에서 지금 관련해서 원전 관련된 수사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혹시 저는 역으로 그런 의구심을 한번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말씀 중에 언급하셨던 분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저도 뭐 좀 늦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그 사법농단 나왔을 때 60여 분의 판사가 아마 조사를 받았고 그중에 10분 정도가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 했어야 돼요. 그때 왜냐하면 탄핵하자마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뭐 5명 하냐 6명 하냐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왜 늦어졌을까? 저도 근데 이탄희 의원이 아시다시피 조금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실효성도 사실 좀 문제돼요. 왜냐하면 임기가 끝나면 뭐 현지에서 봤을 때 이거를 탄핵하는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 현직에 있는 게 개업하는데 아니니까. 좀 물론 걸림돌이 될 수 탄핵이 있나요? 인용되면은 변호사 5년 동안 못 합니다. 공직에도 못 나가고 연금도 깎일 수 있고요. 이런 네. 문제는 있는데 결국은 그거는 현재에서 인용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보통 사법부가요. 이번에 아마 우리 공수처 판결 봐서 알겠지만 뭐 국회에서 하는 일이나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끼기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국민들이 잊어버릴 때쯤에 그냥 각하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실효성은 없다 보는데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왜 그동안 안 했냐. 예.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뭐 형사 무죄니까 뭐 탄핵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랬지만 형사 재판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분이 또 내부 징계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탄핵이라는 건 약간 정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죠. 형사에서 유죄나기 전에 어쨌든 탄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한다고 뭐 판사들이 재판에서 봐주고 뭐 그런 거 오히려 제가 보기엔 더 많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이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판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 뭐 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오늘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일부를 좀 볼 텐데요. 정당 지지도 결과입니다. 서울과 부울경 지역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부울경은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걸 뭐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만은 매번 볼 때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죠. 지금 저도 볼 때마다 다른데요. 이게 네. 특징적인 건 이거죠.
서울, 부산 둘 다 이기는 정당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서울에서 지고 그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나오는데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라는 거 수치보다 추세인데 팽팽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부산도 팽팽하고 서울도 팽팽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뭐 부산은 압도적으로 아마 이기고 서울이 예. 팽팽하지 않겠냐 봤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아마 최근에 뭐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부산 왜 갔겠습니까? 급하니까 가신 거죠. 그만큼 어쨌든 선거 국면으로 갈수록 팽팽하게 가고 있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일단 백신 접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만간. 그다음에 뭐 백신이 접종되면 아마 조금 더 활동이 될 거예요. 저도 지난 주말에 밖에 좀 가족이랑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 생활이 어느 정도 좀 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힘든 것이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쨌든 만들어 간다 그러면 뭐 저희 당에 유리하게 굴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부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이 됐던 게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였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이제 당의 모든 입장을 대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굉장히 친부산 공약을 이제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그 공약의 뭐 실현 가능성이 당내 뭐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과는 떠나서 일단 지지율 자체가 국민의힘이 많이 탄력을 받아서 상승하는 국면이었는데 지금 주춤하거나 약간 네. 꺾이는 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정도 국민의힘 내부의 안일함이 조금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사실 비판적인 반성이 좀 필요한데요.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굉장히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약간 그 지역의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서면서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흑색선전이나 이런 안 좋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좀 되면서 부산 시민들의 좀 눈살을 좀 찌푸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반성이 예. 좀 필요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부산을 갖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발전을 갖다 이끌어간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그 취지에서 저희가 이걸 오늘 이제 공약을 이제 발표하신 거를 듣고 사실은 대구, 경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예. 지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에서 부산이 추세적으로 이걸 이끌어가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설득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내부 경쟁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특히 안철수 대표가 사실 당 밖에 있는 분이 자꾸 국민의힘에게 이제 러브콜을 보내면서 좀 네. 서울시장 경선이 좀 약간 이제 주목도가 떨어지건 오히려 혼탁해지는 약간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다만 국민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재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는 민주당 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성폭력 관련된 인해서 생기는 재보궐선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주지시켜 하시면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당원 당규상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던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원 당규를 바꿔서까지도 이제 후보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의 본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국민들께서 조금 더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자세로 간다면 사실은 지금의 당 지지율은 잠깐의 흔들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민현주 의원 말씀하실 때 현근택 대변인 메모 워낙 많이 하셔갖고 아니 다 아는 얘기, 철진한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선거 급한가 봐요. 왜냐하면 예. 선거 원인 다 알죠. 당은 당은 바꾼 거 얼마나 욕 많이 예. 먹었습니까? 그럼 다른 일단- 질문 드릴게요. 예, 다른 질문 하세요. 박범계 법무장관 오늘 취임식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찾아갔습니다. 이게 네. 사전 조율이 없었다라는 게 현장에서 들리는 분위기인데 두 사람이 뭐 사법연수원 동기 또 앞서서 여러 차례 에피소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사실 대결 구도로 너무 많이 비춰져 갖고 국민들이 좀 피곤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이번에는 과거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주목은 안 하고 있는데요. 신년수 민정수석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하고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공부도 같이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나이 차이도 많지 않습니다.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기수가 굉장히 또 높아요. 16기거든요. 예. 윤석열 총장은 좀 시험이 늦게 됐죠. 23기고. 23기.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다 뭐 생각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하면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되는 거죠. 그거를 아마 신년수 민정수석이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신년수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기수도 우회고 선배고 나이도 많고 이러면 두 걸 조율을 잘 할 거다. 아마 지금 들린 얘기에 의하면 윤석열 총장이
나를 징계하려고 했던 사람들 손 좀 봐달라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찌 보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또 본인의 임기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검찰이라는 게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5개월, 6개월 남은 총장을 위해서 과거의 일을 물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사 어쨌든 나를 징계할 사람들을 손봐달라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늘은 찾아간 거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인사 제청할 때도요 찾아가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못다한 그 오늘 보궐선거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김진표 민주당 공관위원장 연결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거기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